투자설명회장이었습니다. 단상 위에 선 여자가 마이크를 잡는 순간 회장 뒷문이 양쪽으로 동시에 열렸죠. 정장 차림의 수사관들이 우르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앞자리에 앉아있던 남자가 벌떡 일어나 출구 쪽으로 뛰었습니다. 두 걸음도 못 가서 제압됐죠. 그 옆에 서 있던 여자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회장 안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단상 위의 여자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죠. 눈이 흔들렸습니다. 평범해 보였던 이 여자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흘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채널은 평범한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잠시만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서진이 처음 이상함을 눈치챈 건 청첩장 한 장 때문이었습니다. 직장 후배 결혼식에 가려고 옷장을 열었다가 서진은 멈칫했습니다. 입을 만한 옷이 없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옷장 한 칸을 가득 채웠던 정장들이 언제부턴가 하나둘 사라지고 그 자리를 앞치마와 세탁소 비닐이 채우고 있었죠. 서진은 한참을 서서 그 옷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마지막으로 자기 옷을 산 게 언제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는 것을요. 이서진, 올해 38이었습니다. 국세청에 입사해서 팀장 발령을 눈앞에 뒀던 사람이었죠. 그걸 내려놓은 건 남편 한태준의 말 한마디였습니다. 회사가 이제 막 궤도에 올랐으니 당신이 집에서 받쳐줘야 한다고요. 그때 서진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믿고 싶었다는 게 더 정확하겠지만요. 그로부터 10년이 흘렀습니다. 태준의 회사는 중견 수산물 유통업체로 성장했고 서진은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어머니 약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궤도에 오른 건 회사뿐이었죠. 그나마 숨통을 틔워준 건 오수연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으로 지금은 필라테스 강사를 하고 있는 친구였죠. 서진이 힘들다고 하면 어김없이 달려와 밤새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그 친구가 없었다면 10년을 버티지 못했을 거라고 서진은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는요. 균열은 작은 데서 시작됐습니다. 태준이 출장을 다녀온 날이었습니다. 서진이 세탁을 맡기려고 양복을 정리하다가 안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호텔 룸서비스 영수증이었습니다. 혼자 먹기에는 많은 양이었죠. 서진은 그 영수증을 한동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서랍을 열었습니다. 태준의 카드 명세서가 석 달치 쌓여 있었습니다. 서진은 그것을 펼쳐 날짜 순으로 나란히 늘어놓았습니다. 숫자들이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진 생일에 결제된 여성용 고가 운동복. 그날 서진이 받은 생일 선물은 마트 비타민 한 통이었습니다. 주말마다 반복되는 외곽 펜션 결제네요. 2명분의 기차표, 그리고 서진 자신도 몰랐던 서진명의 대출 3천만 원. 서진은 그 자리에서 1시간을 더 앉아 있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명세서 위에 연필로 동그라미를 쳐나갔습니다. 하나, 둘, 셋. 지워지지 않는 동그라미들이 하얀 종이 위에 늘어났죠. 결정적인 건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태준이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 탁자 위에 놓인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진은 습관적으로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발신자는 수연이었습니다. 메시지는 짧았습니다. 서진 명의로 진행하면 안전해. 걔는 절대 모를 거야. 서진은 그 문장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배신이라면 남편의 배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배신이라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처음부터 짜여진 것이었으니까요. 15해를 함께한 친구가 자신의 이름이 처음부터 계산 안에 있었다는 것을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날 오후 서진은 예전 직장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복직 상담을 받고 싶다고요. 돌아온 대답은 예상보다 빨리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이미 연락을 받았습니다.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당분간은 어렵겠습니다. 태준이 먼저 손을 써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마트에 들른 서진은 계산대 앞에서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단말기가 짧은 소리를 냈습니다. 결제 거절.
다시 긁었습니다. 또 거절이었죠. 직원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객님, 명예대출 연체로 전면 이용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뒤에 늘어선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서진은 가방에 카드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마트 바닥이었습니다. 일어나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서진을 기다린 건 현관문에 붙어 있는 압수수색 영장이었습니다. 안에서 태준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는 서진을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당신이 한 걸로 정리해놨어. 순순히 받아들이면 형량 줄여줄게. 계좌는 이미 동결됐고 다음 날 오전 출석 통보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태준이 나간 뒤 현관에 서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10년 동안 닦고 쓸고 채워온 공간이었는데 이상하게 낯설었습니다. 처음부터 자신의 공간이 아니었던 것처럼요. 서진의 눈에 탁자 위에 놓인 차 키가 들어왔습니다. 태준이 두고 간 것이었죠. 서진은 그 키를 집어들었습니다. 가방에 옷 몇 벌과 명세서 묶음을 우겨넣고 문을 열었습니다. 내비게이션에 통영이라고 쳤습니다. 태준이 투자 설명회를 열기로 한 바로 그곳이었죠. 도망치는 건지 쫓아가는 건지 그것조차 서진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서 있으면 끝이라는 것만은 알았습니다. 통영까지는 4시간 남짓 걸렸습니다. 서울을 벗어나 남쪽으로 내려올수록 하늘이 점점 무거워졌죠. 경남 땅으로 접어들 무렵부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통영 시내로 들어서는 해안도로에 이르러서는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만큼 쏟아졌습니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였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서진은 속도를 줄이며 핸들을 꽉 쥐었죠. 그때였습니다. 도로 한쪽에 세워진 대형 현수막 하나가 빗속에서도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조감도와 함께 굵은 글씨로 적힌 문구, 통영 프리미엄 수산물 유통단지 투자 설명회, 한태준 대표 초청 강연. 서진의 손이 핸들 위에서 천천히 굳어갔습니다. 서울에서 4시간을 달려왔는데 통영 땅을 처음 밟는 순간부터 그 이름과 마주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 현수막 속 이름의 남자가 지금 이 시각 어딘가에서 서진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는 것. 서진 명의의 대출금으로 차린 사업을 자신의 성공담처럼 늘어놓고 있다는 것.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니, 내려앉는다기보다 뒤틀리는 것 같았습니다. 서진은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도망친 게 아니라 제 발로 적진 한가운데 걸어 들어온 셈이었죠. 이를 악물고 다시 핸들을 잡는 순간이었습니다. 차가 갑자기 털컹거리더니 속도가 뚝 떨어졌습니다. 계기판에 경고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죠. 서진은 황급히 갓길로 차를 세웠습니다. 시동을 껐다가 다시 걸었습니다. 엔진이 끙끙거리다가 멈춰버렸습니다. 완전히 퍼진 것이었습니다. 서진은 차 안에서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빗소리만 지붕을 두드렸죠. 핸드폰을 꺼내 보험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잡혔다 끊겼다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연결이 되지 않았죠. 서진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울어야 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웃음이 먼저 새어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운명이 작정하고 방해하는 게 아닌가 싶었죠. 비를 맞으며 차 밖으로 나섰습니다. 후드를 뒤집어 쓰고 보닛을 열었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빗속에서 서 있는데 저 멀리서 헤드라이트 불빛이 다가왔죠. 낡은 트럭이었습니다. 서진 옆을 지나치려던 트럭이 천천히 속도를 줄이더니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 창문이 내려갔습니다. 무뚝뚝한 얼굴의 남자였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였죠. 햇볕에 거무스름하게 그을린 피부에 짧은 머리,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남자는 서진을 한번 훑어보더니 짧게 말했습니다. 고장났어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는 잠시 앞 유리 너머로 서진의 차를 바라보다가 턱으로 조수석을 가리켰죠. 타요. 여기서 버티면 밤새요. 그게 다였습니다.
안부도 묻지 않았고 어디서 왔냐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타라는 말 한마디였죠. 서진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가방을 집어들고 트럭 조수석으로 올라탔죠. 문을 닫자마자 굴비린내와 바다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트럭 안은 낡고 좁았습니다. 조수석 발 아래에는 장화 한 켤레가 굴러다니고 있었고 뒷자리에는 고무줄로 묶인 작업 장갑 묶음이 쌓여 있었죠. 남자는 다시 핸들을 잡고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진도 말이 나오지 않았죠. 빗소리와 와이퍼 소리만 차 안을 채웠습니다. 한참을 달리다 서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디까지 가세요? 남자는 앞만 보며 대답했습니다. 굴 양식장이요. 저 아래. 서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속의 검은 바다가 흐릿하게 보였죠. 잠시 후 트럭이 좁은 비탈길을 내려가 바다 쪽으로 이어진 작은 마을 어귀에 멈췄습니다. 남자가 시동을 끄며 말했습니다. 강민호예요. 여긴 민박 없어요. 여가는 시내로 나가야 하고요. 서진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배터리가 10%였습니다. 신호도 한 칸이었죠. 민호는 서진을 바라보더니 짧게 덧붙였습니다. 하룻밤은 어머니한테 얘기해 볼게요. 대신 공짜는 없어요. 내일 양식장 일손 하나 도와주면 됩니다. 서진은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난데없이 낯선 땅에서 굴 양식장 일손이라니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거절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지금 서진에게는 버틸 곳이 필요했습니다. 단 하룻밤이라도요. 알겠어요. 서진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민호를 따라 마당으로 들어서자 처마 밑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낡은 돌담집이었습니다. 부엌 쪽에서 된장 끓는 냄새가 흘러나왔죠. 문이 열리며 여자가 나왔습니다. 허리가 굽은 듯 단단한 체형의 짧은 파마머리, 손마디가 굵고 거친 손이었습니다. 통영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해녀, 강말래 여사였습니다. 말래 여사는 빗속에 서 있는 서진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러더니 민호를 바라보며 한마디 툭 던졌습니다. 이놈아, 또 주워왔냐? 민호는 머리를 극적이며 대꾸했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사정이 있어요. 말래 여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러더니 서진에게 눈을 돌리며 말했죠. 밥은 먹었어? 그게 첫마디였습니다. 어디서 왔냐도 왜 왔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밥 먹었냐는 말 한마디였죠.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래 여사는 두 말 없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들어와. 국 식는다. 서진은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채로 그 뒤를 따라 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통영의 밤바람이 돌담 너머로 불어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진은 파도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말래 여사가 내어준 창고 옆 작은 방이었습니다. 낡은 나무 창틀 사이로 통영의 이른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죠. 서울 아파트 암막 커튼 뒤에서 알람 소리에 억지로 일어나던 것과는 전혀 다른 아침이었습니다. 서진은 잠시 천장을 바라보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 그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마당으로 나오자 민호는 이미 한참 전에 일어나 양식장 쪽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진을 보더니 턱으로 창고 쪽을 가리켰죠. 장화 있어요. 신고 따라와요. 오전 6시, 오후 4시 두 번 굴 상태 확인해야 해요. 서진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인사도 없이 첫마디가 업무 지시라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반박이 안 됐습니다. 서진은 묵묵히 장화를 신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서진의 하루는 양식장 점검, 굴 선별, 작업 도구 정리로 채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손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죠. 짠 바닷바람에 얼굴이 따가웠고 장화 안으로 바닷물이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몸이 고달플수록 머릿속이 오히려 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아무리 바쁘게 움직여도 늘 뭔가에 짓눌린 것 같았는데 여기서는 달랐죠. 손에 잡히는 일이 있고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말래 여사는 매 끼니마다 밥상을 차렸습니다.
많이 먹어야 일한다며 서진의 빈 그릇에 반찬을 더 얹어줬죠. 서진은 그 손길이 낯설었습니다. 10년 동안 밥상을 차리는 사람이었지 차려받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서진이 설거지를 하려는데 말레 여사가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손 내려놔. 오늘은 내가 해. 너 손 다 튀었잖아. 서진은 그 말에 괜히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였거든요. 민호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이 방향을 모를 때면 말없이 먼저 시범을 보였고 서진이 무거운 것을 들 때면 어느새 옆에 와 있었죠. 불친절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서진이 창고 한쪽에서 잠시 쉬고 있는데 민호가 멀찍이 떨어진 곳에 앉아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귀에 들어오는 말이 이상했죠. 보조금 집행 내역이 이렇게 뭉터기로 잡히면 나중에 감사해서 다 걸려. 시행사명의 분산 구조로 가면 추적 자체가 어렵다고 봐. 그거 내가 왜 모르겠어. 서진은 손을 멈췄습니다. 보조금, 감사, 명예 분산 구조. 굴 양식장을 하는 사람 입에서 나올 법한 단어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단어들이 조각조각 서진의 머릿속에서 맞물리기 시작했습니다. 보조금 집행 내역이 뭉터기로 잡힌다는 건 분기별 집행 기록이 불규칙하다는 뜻이고 명의를 분산한다는 건 추적선을 끊겠다는 의도였죠. 국세청에서 수년간 봐온 패턴이었습니다. 서진은 그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스스로 멈칫했습니다. 오래 잠들어 있던 감각이 깨어나는 느낌이었죠. 서진은 아무렇지 않은 척 작업을 이어가다 슬쩍 민호 쪽을 바라봤습니다. 민호는 전화를 끊으며 서진과 눈이 마주쳤고 잠깐 표정이 굳었다가 이내 무심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서진은 모른 척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 물음표가 하나 단단히 박혔습니다. 이 사람 그냥 양식장 주인이 아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말레 여사 심부름으로 통영시내 재래시장에 나간 서진은 생선 가게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시장 입구 쪽 카페 통유리 너머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태준이었습니다. 그 옆에 수연이 나란히 앉아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죠. 수연의 손목에는 서진이 생일 선물로 사줬던 시계가 여전히 채워져 있었습니다. 서진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통영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다는 것, 수연이 그 옆에 있다는 것. 하지만 막상 눈앞에서 두 사람이 버젓이 앉아 서류를 넘기는 모습을 보자 심장이 뒤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도 서진의 돈으로 차린 사업을 들고서요. 서진은 카페 안으로 뛰어들어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죠. 준비도 없이 뛰어들면 또 지는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서진은 이를 악물고 돌아섰습니다. 손에 든 장바구니가 구겨질 정도로 꽉 쥐었죠. 양식장으로 돌아온 서진은 창고 앞에서 작업 도구를 정리하고 있는 민호를 찾았습니다. 민호는 서진의 얼굴을 보더니 손을 멈췄습니다. 서진은 떨리는 숨을 한번 고르고 말했습니다. 민호 씨, 나 좀 도와줄 수 있어요? 그 사람들 어디 있는지 찾았어요. 오늘 직접 봤거든요. 민호는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서진의 눈빛에는 눈물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죠. 민호는 잠시 서진을 들여다보다가 짧게 물었습니다. 지금 당장 쫓아갈 거예요?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쫓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죠. 쫓아가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가면 또 지는 것 같고.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창고 안쪽으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잘 생각했어요. 준비 안 된 싸움은 싸움이 아니라 그냥 당하는 거예요. 들어와요. 할 얘기 있어요. 서진은 민호의 뒤를 따라 창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통영의 밤바람이 창고 문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창고 안은 낡은 나무 탁자 하나와 접이식 의자 2개가 전부였습니다. 민호는 의자를 끌어당겨 서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평소에 무뚝뚝한 양식장 주인이 아니었죠. 눈빛이 달랐습니다.
서늘하고 냉정하고 뭔가를 꿰뚫어보는 눈이었습니다. 서진 씨, 그 수산물 유통회사 한태준 씨 회사 맞죠? 통영 투자 설명회. 나 그 사업 구조 알아요. 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요? 민호는 대답 대신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예전에 그쪽 일했어요. 자세한 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지금 중요한 건 그 사업 안에 서진 씨가 모르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터지는 날 서진 씨한테 기회가 생깁니다. 서진은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믿어도 되는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서진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죠. 알겠어요. 믿어볼게요. 대신 한 번만 더 속이면 그땐 내가 직접 이 양식장 발전기 끊어버릴 거예요. 민호는 피식 웃었습니다. 양식장 하면서 그 협박이 제일 무섭네요. 그날 밤부터 두 사람의 관계는 달라졌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서진이 장화를 신고 민호가 작업복을 입었죠. 겉으로 보면 그냥 양식장 주인과 일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면 창고 안 낡은 나무 탁자 위에 서류가 펼쳐졌습니다. 서진이 서울에서 챙겨온 카드 명세서, 대출 서류, 태준명의 계약서 사본들이었죠. 민호는 그것들을 하나씩 들여다보며 말없이 줄을 쳤습니다. 서진은 민호가 서류를 보는 방식이 예사롭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단순히 읽는 게 아니었습니다. 숫자와 날짜 사이의 흐름을 짚어내고 계약 조항의 허점을 집어내는 눈이었죠. 민호 씨, 진짜 직업이 뭐예요? 민호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양식장 주인이요. 서진 씨 진짜 직업은요? 서진은 피식 웃었습니다. 전직 국세청 세무조사관이요. 지금은 양식장 일손이고요. 민호는 그제야 서류에서 눈을 들어 서진을 봤죠. 세무조사관. 그거 나중에 아주 쓸모 있겠네요. 서진은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밤이었습니다. 서진이 잠을 못 이루고 마당으로 나왔더니 창고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살며시 문을 열자 민호가 노트북 2대를 펼쳐놓고 뭔가를 들여다보고 있었죠. 화면 가득 데이터 로그와 접속 기록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민호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죠. 서진은 저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그건 뭐예요? 민호는 화들짝 놀라며 노트북 화면을 반쯤 덮었습니다. 그러다 서진인 걸 확인하고는 천천히 다시 열었죠. 태준 씨 회사 내부 서버에서 보조금 수익률 산출 원본 데이터랑 투자자들한테 공개한 자료가 다른지 확인하는 중이에요. 클라우드 백업 로그 추적하면 수정 이력이 다 남거든요. 서진은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숫자들이 2개의 열로 나란히 펼쳐져 있었습니다. 원본과 공개본이었죠. 서진은 두 열을 번갈아 보다가 손가락으로 한 줄을 짚었습니다. 이 숫자 다르잖아요. 수익률이 원본보다 20% 이상 부풀려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 항목 보여요? 페이퍼 컴퍼니 2개를 경유해서 집행한 거예요. 직접 집행하면 감사에서 바로 걸리니까 중간에 유령법인을 끼워 넣은 거죠. 전형적인 분식 구조예요. 민호가 눈을 들었습니다. 잠깐, 그거 내가 며칠을 들여다보면서 못 짚은 건데. 서진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세무조사할 때 이런 구조 제일 많이 봤거든요. 숫자는 튀는 것보다 비슷한 것들 사이에 숨어 있는 이상한 놈이 더 위험해요. 민호는 서진을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보조금 인허가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한테 금품을 제공한 내역도 있어요. 이메일 서버 로그에 흔적이 남아있고 계좌 이체 내역이랑 날짜가 맞아떨어지거든요. 이거 터지면 횡령에 허위 보조금 수급에 뇌물 공여까지 3가지가 한꺼번에 엮여요. 서진은 숨을 들이마시며 화면을 다시 훑었습니다. 그러다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민호 씨, 이거 봐요. 공무원한테 보낸 금액이랑 같은 날짜에 다른 개인 계좌로 빠져나간 금액이 있어요. 그것도 정확히 반반씩이에요. 민호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서진은 계좌 명의를 짚었습니다. 오수현, 태준 혼자 뇌물 준 게 아니에요.
수연도 처음부터 공범이에요. 그것도 돈까지 나눠 가진 거예요. 민호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 말이 창고 안에 조용히 가라앉았습니다. 서진은 화면 속 수연의 이름을 바라봤습니다. 배신감이 2배가 됐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오히려 더 차가워졌죠. 투자 설명회가 언제예요? 2주 뒤요. 그날 태준 씨는 통영 지역 투자자들이랑 언론 앞에서 사업 성공을 자축할 거예요. 수연 씨도 옆에 있을 거고요. 서진은 화면 속 숫자들을 바라봤습니다. 2주 빠듯했습니다.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죠. 그날이 저 사람들 인생에서 가장 화려한 날이 되겠네요. 민호가 낮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비참한 날도 되는 거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호는 노트북을 닫으며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서진 씨, 사실 나 얘기할 게 있어요. 민호는 천천히 입을 열었죠. 나 원래 해양수산부 감사관이었어요. 4년 전까지는요. 서진은 놀라지 않으려 했지만 숨이 잠깐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역시, 그럼 왜 여기 있는 거예요? 민호는 잠시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수산업 보조금 비리를 내부 고발했어요. 허위 서류로 보조금을 빼돌리는 구조였는데 내부에서 문제 제기했다가 오히려 제가 잘렸죠. 그 뒤로 서울 있기가 싫어서 어머니 계신 통영으로 내려온 거예요. 서진은 천천히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태준 사업 구조를 보는 순간 바로 알아본 거군요. 똑같은 수법이니까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진 씨, 나는 그때 혼자 싸우다 졌어요. 이번엔 같이 싸우고 싶어요. 제대로. 서진은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처음 낡은 트럭 조수석에 올라탔을 때는 몰랐습니다. 이 투박하고 말없는 남자가 자신과 똑같이 거대한 배신 앞에서 홀로 무너진 적 있는 사람이라는 걸. 서진은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같이 해요. 이번엔 같이 이겨요. 민호는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악수는 단순한 동맹의 악수가 아니었죠. 각자의 상처를 서로 알아본 두 사람이 나누는 말보다 깊은 약속이었습니다. 창고 밖으로 통영의 밤바다 소리가 낮게 깔려 들어왔습니다. 2주는 생각보다 빠르게 흘렀습니다. 서진은 매일 새벽 양식장 일을 하면서도 틈만 나면 창고 탁자 앞에 앉아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민호가 서버에서 추출해낸 데이터와 서진이 서울에서 챙겨온 금융 서류가 하나씩 맞아 들어가기 시작했죠. 퍼즐 조각이 맞춰질수록 태준이 버려놓은 판이 얼마나 치밀하고 뻔뻔한 것인지 윤곽이 선명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민호가 창고로 들어오며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서진 씨, 이메일 서버 로그 다 뽑았어요. 인허가 담당 공무원이랑 주고받은 것도 있고 투자자한테 보낸 수익률 자료, 원본이랑 수정본도 다 나왔어요.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서진은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민호가 뽑아낸 자료는 방대했죠. 날짜별로 정리된 이메일 로그, 계좌 이체 내역, 수익률 산출 원본 데이터까지. 서진은 말없이 그 옆에 앉아 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훑었습니다. 세무조사 시절 습관이었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빠짐없이 그렇게 훑다 보면 놓친 것이 반드시 나왔으니까요. 서진의 눈이 한 줄에서 멈췄습니다. 민호 씨, 이거 봐요. 공무원한테 보낸 날짜랑 수연명의 계좌로 빠져나간 날짜가 또 겹쳐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에요. 3달 동안 매달 같은 날짜에 반복됐어요. 이건 우발적인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정해진 구조예요. 민호는 화면을 들여다보다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잠깐, 이거 내가 며칠 동안 들여다보면서 못 본 건데. 서진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세무조사할 때 반복 패턴이 제일 무서워요. 한 번은 실수지만 3번은 의도거든요. 민호는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진짜 세무조사관 맞네요. 서진은 피식 웃었죠. 민호 씨가 판을 짰으면 나는 숫자 보는 거예요. 역할 분담이죠. 그 한 줄의 발견으로 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수연이 처음부터 태준과 함께 설계한 공모였다는 것이 숫자로 완벽하게 증명됐죠.
서진의 배신감은 2배가 됐지만 눈빛은 오히려 더 차가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가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서진을 찾아왔습니다. 내일 설명회장 빔 프로젝터에 연결하면 투자자들 앞에서 바로 띄울 수 있어요. 그리고 서진 씨, 한 가지 더. 이 자료 설명회 당일 수사기관에도 동시에 넘길 거예요. 이미 담당 수사관한테 연락해뒀어요. 설명회장에서 자료가 공개되는 순간 밖에서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서진은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그 말의 무게가 천천히 가슴속으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태준이 서진한테 뒤집어 씌운 공범 혐의도 같이 정리되는 거예요. 서진 씨 이름으로 걸린 것들 그날 다 풀립니다. 서진은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태준의 아내로 시어머니의 며느리로만 불리던 이름이 드디어 서진 자신의 것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속으로 다짐했죠. 내일은 절대 흔들리지 말자.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민호는 그걸 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서진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민호 씨, 나 솔직히 겁나요. 민호는 서진 맞은편에 앉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겁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내일은 둘이잖아요. 나도 그 자리에 설 거니까요. 서진은 보리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온기가 손끝까지 전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서진이 방에서 나오자 마당에 말레 여사가 서 있었죠. 손에는 반듯하게 다린 짙은 남색 재킷과 슬랙스가 들려 있었습니다. 말레 여사는 그것을 서진에게 내밀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입던 거야. 싸우러 갈 때는 제대로 차려입어야 해. 우리 해녀들도 물질 나갈 때 고무옷 제대로 챙겨 입어야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법이야. 서진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양식장 일로 햇볕에 그을린 얼굴, 서리를 들어 단단해진 손.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통영에 처음 도착했을 때의 그 흐릿하고 무너진 눈이 아니었죠. 세무조사관 시절 가장 복잡한 사건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던 그 눈빛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말레 여사는 서진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됐어. 이제 그 눈이 제대로 살아났네. 가서 확실하게 끝내고 와라. 서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투자 설명회까지 남은 시간은 반나절이었습니다. 서진은 그날 밤 처음으로 깊고 편안한 잠에 들었죠.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태준과 수연은 그 시간에도 통영 시내 어딘가에서 설명회 성공을 자신하며 웃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창고의 불빛은 그 웃음이 마지막이 될 준비를 차곡차곡 마치고 있었습니다. 통영 시내 한 호텔 연회장이었습니다. 투자 설명회장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통영 지역 투자자들, 건설업계 관계자들, 지역 언론 기자들까지. 태준은 단상 앞에서 악수를 나누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그 옆에 딱 붙어서 투자자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있었죠. 두 사람의 얼굴에는 이미 승리한 사람의 여유가 가득했습니다. 서진은 연회장 입구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태준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10년 동안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밥을 차리고 청소를 했습니다. 서진은 숨을 한번 고르고 안으로 걸어 들어갔죠. 태준이 먼저 서진을 봤습니다.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수연도 돌아봤죠. 서진은 그 눈빛을 정면으로 받아내며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태준은 황급히 서진에게 다가와 낮게 으르렁댔습니다. 너 여기가 어디라고 왔어? 당장 나가. 서진은 태준을 올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 돈으로 만든 사업 설명회에 내가 왜 못 와요? 나도 투자자예요. 명의상으로는요. 태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수연이 옆에서 태준의 팔을 잡아당기며 속삭였죠. 그냥 내버려둬. 여기 사람들 다 있는데. 태준은 이를 갈며 단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설명회가 시작됐습니다. 태준은 단상 위에서 능숙하게 마이크를 잡았죠. 통영 프리미엄 수산물 유통단지는 남해안 최고의 입지와 함께 연수익률 15%를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투자자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고 확실하게 불려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태주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화면을 넘겼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또렷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죠. 잠깐요. 투자자 여러분께 확인하실 게 있습니다. 연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서진에게 쏠렸죠. 서진은 민호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연 회장 뒤쪽에서 민호가 노트북을 연결했습니다. 단상 위 대형 스크린에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이메일 서버 로그, 계좌 이체 내역, 수익률 원본 데이터와 공개 자료 대조표가 차례로 펼쳐졌습니다. 방금 보신 연 수익률 15%, 원본 산출 자료에는 8%로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금품이 제공됐습니다. 날짜와 금액, 계좌 내역 모두 저 화면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자금 일부는 제 퇴직금과 제 명의로 끌어다 쓴 대출금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투자자, 여러분과 똑같은 피해자입니다. 연 회장이 술렁였습니다. 태준이 악을 쓰며 소리를 질렀죠. 이거 다 조작이야. 이 여자가 이혼당하고 앙심 품고 만들어낸 거라고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연 회장 뒤쪽에서 민호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태준을 지나쳐 단상 위로 올라섰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민호의 목소리는 낮고 분명했습니다. 저는 전직 해양수산부 감사관 강민호입니다. 이 자료는 조작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4년 전 똑같은 수법의 허위 수익률 사업을 내부 고발했다가 해고된 사람입니다. 지금 저 화면에 있는 자료는 제가 직접 서버에서 추출한 원본입니다. 조작이 아닙니다. 연 회장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투자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죠. 해양수산부 감사관. 그 이름 하나가 연 회장의 공기를 단번에 바꿔놓았습니다. 태주는 단상 위에서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그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죠. 수연은 핸드백을 집어들고 출구 쪽으로 향하려다 입구를 막아선 수사관들과 마주쳤습니다. 민호가 미리 손을 써둔 것이었습니다. 한태준 씨, 오수연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뇌물공여 혐의로 임의동행 요청드립니다. 태준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수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화려했던 설명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서진은 그 광경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속에서 오랫동안 짓누르고 있던 것이 거쳐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은 떨리는 손을 꽉 쥐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이름은 이서진입니다. 오늘부로 제 이름을 되찾겠습니다. 그 말이 조용해진 연 회장에 울려 퍼졌죠. 민호가 서진의 옆으로 다가와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수고했어요. 이서진 씨. 서진은 민호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복수의 쾌감이 아니었습니다. 10년 만에 자신의 이름을 되찾은 사람의 웃음이었죠.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언제나 고요합니다. 태준과 수연이 수사관들에게 이끌려 연 회장을 빠져나간 뒤 서진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은 웅성거리며 하나둘 자리를 떴고 기자들은 카메라를 챙겨나갔죠. 화려했던 설명회장은 텅 빈 연 회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서진은 아무도 없는 그 공간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태준이 서 있던 단상, 수연이 앉아있던 자리,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던 그곳이 이제 차갑고 조용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울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10년의 세월이 무너지는 순간인데, 오랫동안 기다려온 것이 끝나는 순간인데, 그런데 서진의 가슴 속에는 눈물 대신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깊고 단단한 고요함이었죠. 민호가 서진의 옆에 다가와 외투를 걸쳐줬습니다. 가요.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텅 빈 연 회장을 걸어나갔습니다. 통영의 밤바다 소리가 멀리서 낮게 들려왔습니다. 양식장으로 돌아오자
말레 여사가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마솥에는 뭔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죠. 말레 여사는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짧게 물었습니다. 됐어?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됐어요. 말레 여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마솥 뚜껑을 열며 말했죠. 잘했네. 밥 먹어. 이기고 나서 밥 못 먹으면 그것도 억울하잖아. 서진은 그 말에 왈칵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이기고 나서도 밥을 챙겨주는 사람. 시어머니는 밥상을 차리는 서진을 당연하게 여겼고 태주는 밥상 위에서도 빈자리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 거칠고 투박한 여자는 복수가 끝난 밤에 제일 먼저 밥을 챙겼죠. 서진은 평상에 앉아 말레 여사가 퍼준 국밥 한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그제야 눈물 한 방울이 뚝 떨어졌습니다. 말레 여사는 못 본 척 더 퍼줬습니다. 민호는 옆에 앉아 아무 말 없이 숟가락을 들었죠. 셋이 나란히 앉아 밥을 먹는 그 시간이 서진의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밥상이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서진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 묶음을 받아들었습니다. 공범 혐의 무혐의 처분 통지서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진은 그 종이를 한참 동안 바라봤죠. 서진 명의로 끌어다 쓴 대출금과 퇴직금 상당액은 태준의 재산에서 회수될 예정이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제 태준이 서진의 이름으로 더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서진의 명의가, 서진의 서명이, 서진의 인생이 다시 서진의 것이 됐다는 것이었죠. 서진은 통지서를 손에 쥔 채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통영 바닷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서진은 두 팔을 살짝 벌리고 그 바람을 온몸으로 맞았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제대로 터졌습니다. 소리 없이 하지만 오래도록 흘렀죠. 10년치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서진은 오랫동안 망설이다 결국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유리창 너머로 마주한 수연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수연은 서진을 보자마자 유리창에 손을 짚었습니다. 서진아, 내가 잘못했어. 태준이 다 시킨 거야. 나는 그냥 따라간 것뿐이야. 제발 합의해줘. 서진은 유리창 너머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동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낯선 사람을 바라보는 것 같았죠. 서진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수연아, 기억나? 나한테 했던 말. 서진 명의로 진행하면 안전해. 걔는 절대 모를 거야. 그 말이 얼마나 오래 박혀 있었는지 알아? 수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서진은 말을 이었죠. 근데 있잖아. 나 그 말 덕분에 하나 알았어.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였다면 그건 내가 너무 착하게 살았다는 거더라. 그게 잘못은 아니잖아. 잘못한 건 너야. 처음부터 끝까지. 수연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 우리 사이는 이제 정말 끝이야. 서진은 구치소를 나오며 차가운 바깥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과거의 유령들이 완전히 사라진 기분이었죠.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15회의 우정이 끝났는데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슬프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슬퍼했기 때문이었죠. 통영으로 돌아오는 해안도로 위로 저녁 햇살이 길게 깔려 있었습니다. 처음 이 길을 달려올 때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빛이 가득했죠. 같은 길이었지만 전혀 다른 길이었습니다. 양식장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호가 차를 세웠습니다. 통영 해안도로 한쪽 언덕이었죠. 눈 아래로 남해 바다가 한눈에 펼쳐졌습니다. 민호가 가리키는 방향에는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야트막한 언덕 위 빈터가 있었습니다. 서진 씨, 저 땅 보여요? 어머니 땅이에요. 오래전부터 묵혀뒀던 곳인데 서진 씨가 쓰면 어떨까 해서요. 서진 씨가 말했잖아요. 억울한 사람들 옆에 서줄 수 있는 곳을 만들고 싶다고요. 서진은 그 빈터를 바라봤습니다. 세무조사관 시절 야근이 끝나고 휴게실에서 눈을 붙이던 동료들을 볼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명의를 빼앗긴 사람들, 억울하게 대출을 떠안은 소상공인들, 아무것도 모른 채 피해자가 된 어업인들.
그 사람들이 제대로 도움받을 수 있는 곳, 무료 세무상담소 겸 쉼터, 10년 동안 앞치마를 메고 살면서도 한 번도 버리지 못한 꿈이었습니다. 서진은 빈터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언덕 위에 서자 바다가 눈앞 가득 펼쳐졌습니다. 서진은 그 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나직하게 말했죠. 여기다, 여기에 짓겠습니다. 그때 민호가 서진의 옆에 서더니 뒷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서진 씨, 나 사실 고백할 게 하나 있어요. 서진은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에 일손으로 붙잡은 건 진짜였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아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보내기 싫었어요. 서진은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민호는 바다를 보며 말을 이었죠. 서울에서 혼자 싸우다 진 다음에 사람 믿는 게 무서웠거든요. 근데 서진 씨는 달랐어요. 폭우 속에서 차가 퍼졌는데도 트럭에 올라타고 양식장 일손하겠다고 장화 신던 사람이잖아요. 그 모습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서진은 빈터를 바라보다가 피식 웃었습니다. 낯선 트럭에 얹혀 탄 게 자랑은 아닌데요. 민호도 웃었습니다. 나한테는 자랑이에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가 언덕 위까지 올라왔죠. 서진은 사업자 등록증에 이서진 석자가 새겨질 그 빈터를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이서진, 자신의 이름이 이렇게 단단하게 들린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통영의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언덕 위 빈터에 처음으로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서진은 안전모를 쓰고 설계도를 손에 든 채 시공업자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죠. 세무조사관 시절 가장 복잡한 사건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던 바로 그 눈빛이었습니다. 말레 여사는 공사 현장 옆에 접이식 의자를 펴고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저 땅이 저렇게 쓰일 줄 알았으면 진작 내줬을 텐데. 입가에는 흐뭇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상담소 이름은 서진이 직접 지었습니다. 이서진의 마당, 태준의 아내도 시어머니의 며느리도 아닌 그냥 이서진으로서 세상에 처음 내놓는 이름이었습니다. 개업날이 밝았습니다. 말레 여사가 해녀 동료들을 이끌고 커다란 솥단지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개업날엔 굴국밥이 최고야. 내가 아침부터 끓여왔어. 민호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여기 상담소예요. 국밥집 아니라고요. 말레 여사는 눈을 흘겼습니다. 배고픈 사람한테 상담이 들어가겠냐? 밥 먹어야 말이 나오지. 서진은 피식 웃으며 조용히 솥단지 옆에 그릇을 꺼내 줄지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말레 여사가 맞았습니다. 억울한 사람에게 먼저 필요한 건 서류가 아니라 따뜻한 밥 한 그릇이었으니까요. 첫 손님은 어선 대출이 자신도 모르게 연체됐다며 눈이 충혈된 채로 들어온 중년 여자였습니다. 서진은 굴국밥 한 그릇을 먼저 내밀었습니다. 일단 드세요. 서류는 다 드신 다음에 봐도 돼요. 손님은 국밥 한 숟갈을 떠넣더니 그만 눈물을 쏟았습니다. 서진은 옆에 앉아 아무 말 없이 그 곁을 지켰습니다. 이름을 빼앗겼던 사람이 이제는 이름을 지켜주는 사람이 된 것이었죠. 저녁 무렵 민호가 봉투 하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서진 씨, 오늘 이거 왔어요. 해양수산부에서요. 민호의 내부 고발 사건 재조사 결과였습니다. 당시 해고 처분이 부당했음을 인정하며 명예회복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이었죠. 4년 만이었습니다. 민호는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그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살며시 얹었습니다. 됐죠? 이제 진짜 됐죠?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됐어요. 이제 진짜 됐네요. 4년 동안 혼자 품고 살아온 억울함이 종이 한 장으로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민호가 나란히 앉아 바다를 바라보다 말을 꺼냈습니다. 나랑 여기서 계속 살아요. 내가 양식장 담당이고 서진 씨가 상담소 담당이면 딱이잖아요. 그리고 나는 서진 씨 옆에 있고 싶어요.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요. 서진은 민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대신 굴 선별은 같이 해야 해요. 나 혼자 하기 무거워요. 민호는 피식 웃으며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악수가 아니었습니다. 서진도 그 손을 꼭 쥐었죠. 서진은 테라스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혹시 지금 인생이 완전히 박살난 것 같은 날을 보내고 계신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통장도 이름도 돌아갈 곳도 전부 막힌 채 폭우 속 낯선 해안도로를 달리던 여자였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그 길 끝에 낡은 트럭이 있었고 굴냄새 나는 창고가 있었고 국밥 한 그릇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죠. 포기하지 마세요. 그냥 일단 핸들 잡고 출발하세요. 길은 가다 보면 나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